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 이제 소식을 저는 듣고 자고 일어나면 뭐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종료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오늘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좀 이상한 반란이 일어났고 또 이상하게 끝났는데요. 일단 푸틴의 리더십은 분명히 손상을 입었고요. 그렇죠. 또 23년간에 걸친 그 권력 잡은 동안에 이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마 최대의 위기에 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러시아의 그 최대 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엘리트층 중에서 올리가르히라고 해서 신흥 재벌이 있고요. 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그 실로바키라고 해서 네. 군대나 경찰 보안 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푸틴의 리더십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지금 혼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푸틴이 반란 세력에 그 고개를 숙였다는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한 17% 그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전쟁사를 보면은 명분 없이 싸워서 지고 있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 병사는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치열한 전쟁터가 동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주공은 현재 남부 지역인데 네. 이 양쪽에서 지금 사기가 떨어진 러시아군들이 조금씩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3,316개의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21%는 현재 전쟁 이후에 문을 닫거나 지금 철수를 준비 중인데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정정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한 50% 가까이 되는 외국 기업들도 이제 추가적인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네.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면서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그너 그룹 이 사태는 굉장히 앞으로도 잠깐 일어났지만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이 크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핵 보유국인 러시아의 그 내란 위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매우 이례적인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제 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나토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몰락을 봤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거고요. 네. 그래야지 그 전후에 자신의 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폴란드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러시아가 몰락하면은 대중국 전선의 압박 강도를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연대를 모색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중일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네. 또 동맹 훈련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랑이 씹싸이는데, 그렇죠. 일차적으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와 기가 자신에 있다고 보면서 강압적으로 전략 외교를 펴왔는데 네. 중국 표현에 따르면은 동맹국들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국들은 하이에나 군단이라고 표현을 하이에나 하는데 군단. 그러니까 이 군단들이 힘이 세지니까 네.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미소 외교로 전환이 되면서 당분간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앞으로 강도가 좀 세지고 늑대나 하이에나가 둘이 이제 충돌했을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제일 약한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은 한중 통화 수화프가 만료가 됩니다. 네. 이거와 대비해서 일본과의 통화 수화프 협상을 지금 빨리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한한령이라든지 예. 금한령 같은 경우도 언제 다시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이 러시아 반란 사태를 좀 어떻게 봤을까요?
네, 그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기반이 점점 취약해지고 이제 몰락하면은 권위주의 그 주축국들이죠. 그러니까 네. 주축국이라는 단어는 무솔리니가 처음으로 썼는데 베를린과 로마를 연결시키는 그 동맹 국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때 러시아라는 중요한 그 주축국 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든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든지 군사 강국의 꿈이 무너지면서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짜르도 추락했고 황제도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자신 혼자서 세계와 싸울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 좀 몰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양안 전쟁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를 못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중국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핵심층은 시진핑의 충성자들로 메워지긴 했지만 나머지 중간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하이방에 장점인에게 충성했던 인물들이 다 제거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내부 정정도 내분이 또 불안하네요. 일어날 수도 있는 네. 상황이고요. 예. 이 때문에 그 러시아의 반란 사태가 시진핑의 준 그 교훈은 아무래도 확실성은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만 통일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환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전 세계와 맞짱을 떠서 싸운다는 그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더 높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월요일부터는 외교 정책을 대규모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네. 미소 외교 전략으로 나가면서 다흑화 전략을 쓰는데요. 당장 이스라엘 총리를 중국에 초청하면서 네. 팔레스타인과 중재에 나서면서 자신이 국제적인 이미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진핑 독재자라는 발언에 적지 않은 당황을 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도 7월 초에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을 초대하면서 대화 모드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불장난을 하면은 타 죽을 것이다. 그렇죠. 또 말창견을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네. 또한 그 중국을 물면 이가 부러진다. 또 미국에 승리할 것이라고 배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는데 월요일부터는 말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고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다 네. 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콕 집어서 양국 관계 복귀에 노력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중국도 상당히 급해졌다는 거고 그렇죠. 또 이 때문에 러시아의 반란 사태를 본 중국 입장에서는 애국주의 사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게끔 법제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은 플로타리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 세계가 같이 모이자는 주의인데 중화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는 건 위반되는데 이런 것들도 맞아요. 한다는 거고요. 네네. 또 반간첩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하는 걸 봐가지고는 시진핑의 권위가 좀 많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중국은 일당 지배이기 때문에 외부 측경이 강하지만 체제 단속에 들어가는 걸 봐가지고는 내부 변혁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이 러시아를 보니까 중국이 간담이 선언을 하겠죠. 내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사실 이거보다도 지금 경기가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중단됐던 다보스 포럼 이게 이제 중국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세계 언론이 이제 과연 이 회의를 주목하면서 중국이 어떤 발언을 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좀 하락 리스크가 계속 커지면서 그 중국의 리강 총리가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를 주목을 해봤는데 네. 역시 그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세계 경제 원동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 정도로 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내후위안에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국무원 상무위원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기로 의결을 했는데 네. 실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했던 경제 정책을 펼 때 필요 충분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바로 회색 코뿔소 출현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과 관련해서 엄격한 규율을 지키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블랙스완 출현을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는 이런 장치들을 하라는 건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SOC 사업에 막대한 재정 투자를 했을 경우에 중국의 부채 비율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또 과잉 투자된 거와 관련해서 이후에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심한 경기 조절에 들어갔고 그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현재 위에나 절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좀 나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위안화와 관련해서 뭐 앞으로 그럼 어떤 좀 움직임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위에나는 월요일 날 들어서 1달러에 7.2위엔까지 떨어졌고요. 그렇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7.24위엔 정도가 됐는데 계속 외환 악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2 마지노 노선이 깨졌다는 것은 하방이 열려 있다는 거고요. 네. 7.5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당장 제조 PMI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뭐 3개월 연속 50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중국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2억 3,300만 명을 고용을 하는데 이들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성장 모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인구 고령화라든지 노동 인구 감소 네. 또한 아시안 국가들과의 그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위에나는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그 절하를 추진하지 않을까. 특히 중국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고요. 네. 또 신용 창출 기능이 지금 그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그 카드는 위에나 절하밖에 없지만 위에나 절하를 통한다는 것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거든요. 그럼요. 해외 자본들이 예, 급속하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예.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위에나가 중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지금 절하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거와 관련된 그 종합 대책들이 좀 발표가 돼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하락 압력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고 중국 증시가 하락하면은 뭐 우리나 일본 증시로 가긴 하겠지만 아시아 시장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뜻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나오는 저 차트를 위안화 절하 차트를 보면 네. 저 차트를 보고 외국인들이 중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담궈놓고 있기가 불안할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위안화 절하 가지고는 이거 말이 좀 안 되니까 결국 금리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6월 20일이죠? 중국이 기준금리를 이제 정책금리라고 하는데 이걸 0.1%포인트 인하했어요. 이게 인하한 건지 만 건지 진짜 참새 눈물만큼 인하한 건데 이렇게 금리 인하에도 좀 이렇게 겁을 내는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정책을 써봐야 전혀 네. 그 약효가 없고요. 경기 부양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0.25가 아니라 0.1 아주 그 참새 눈물만큼 아주 찔끔 내렸는데요. 예.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금리를 낮추면은 오히려 그 낮춘 금리를 가지고 빚을 갚아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신용 창출 기능도 없고 그리고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초상은행의 보고서를 보니까요. 최우대 대출 금리가 10bp 요번에 이제 낮춘 것을 보면은 대형 은행들의 그 세전 그 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대 3.6%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부실 채권 상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소비는 침체되어 있죠. 디플레이션 상황은 계속 장기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을 내서 뭐 설비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양호한 품질의 그 중간재나 소재를 수입하다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오히려 싼 제품을 가지고 그 시장에서 내가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1조 위엔의 SOC 사업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그
투자를 해서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상품권을 줘서 소비를 시키는 이런 자극 정책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관련된 그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거와 관련된 그 부양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가전 회사들 그리고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퇴출되는 기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이 충격이 세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제 호주머니에 그 찢어질 정도로 상품권을 줘서 소비를 자극시키는 정책 마지막 정책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뭐 달러 패권에 대응해서 뭐 위안화를 뭐 기축동화로 만드는 어떤 움직임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뭐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어떤 국제화를 하려고 했던 이런 움직임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최근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중국 무역에서 위안화 거래 비중이 15%였는데 작년에는 22%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러시아는 당연히 중국과의 위안화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방글라데시,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최근에는 사우디나 프랑스까지도 LNG나 원유 도입될 때 위안화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트로 달러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긴 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전 세계 그 외환 거래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20%가 채 안 됩니다. 네. 거의 80%는 자본 거래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뭐 주식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서비스 거래라든지 네. 이쪽이 중요되는데 네. 특히 그 자본 거래 증권이나 채권 시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갑작스럽게 작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또 위안화가 좀 절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위안화를 거래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연기금이라든지 국제 그 투자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좀 이동하면서 위안화 거래가 좀 축소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무역 거래에서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을 높일 수는 있어도 전체 위안화가 달러에 대항할 정도로의 패권을 장악하려면 자본 거래가 되는데 이 자본 거래는 여전히 미국이라든지 서방 세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외환 시장에서 거래한 금액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이 지금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고 국제화하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하려면 대전제들이 경기 성장률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정이 안정되고 있어야 되고, 이 통화 가치의 어떤 탄력적인 대응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이런 게 다 지금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경기가 문제인데 중국은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데 중국이 일단 좋아지지 않으면 세계 경기가 악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한 30%에서 35% 정도 됐고요. 네. 예. 또 이번에 전 세계가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2007년도에 중국이 4조 위안의 SOC 사업을 통해서 세계 경기를 부양을 시켰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제 이런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중국이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예. 앞으로 세계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V자형 회복이 아니라 L자형 내지 완만한 그 U자형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좀 더 노력하고 R&D 투자 비용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그 지역에 대한 네. 우리의 그 투자 전략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있을까요? 이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싶은데. 짧게 하면 될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이제 중국이 반간첩법 이거 시행하잖아요. 이거 원래 방금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강화한다는 건데 이거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중국은 간첩법이 2015년부터 실시가 됐었는데 정보를 외국 기관에다 넘기는 거에 대해서 국한됐지만 이제는 모든 자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에 축적된 기업이 갖고 있었던 정보까지도 대상이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개 석상에서 시진핑에 대한 그 반대적인 목소리를 낸다든지
한다든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영업 비밀을 공개적으로 바깥에 유출시켰을 경우에는 이런 그 스파이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예.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수 외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런 그 규제 칼날을 들이대기는 현재는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양국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는 반간첩법에 대한 규제의 그 칼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중국 소식을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